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막바지 단계인 사출 시험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러시아에서 전격 회동했습니다. 군사 위협과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는 북한의 속내가 무엇일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SLBM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놓고 사람들이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 즉 조작된 사진 아니냐라는 것이 또 인터넷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저는 사실로 봅니다. 네. 저도 이제 노동신문을 통해서 그 사진을 봤는데요. 그 사진을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조금 크게 확대를 해보면 미사일 부분이 좀 이른바 찌그러진다고 하죠. 픽셀이 모자라면. 예. 그런데 그것은 노동신문에 나와 있던 원본 사진의 어떤 그 화소 크기가 작아서 찌그러질 뿐이지 네. 어떤 그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합성해서 붙여 넣었기 때문에 찌그러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 봤는데 그건 아니고 또 이를테면 그 작년에 상륙 훈련을 하면서 공기 부양정을 붙여넣기, 예. 합성 사진 이렇게 해서 그랬었죠. 우리에게 들켰었죠. 네. 그런 정도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이른바 국제 정치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자산인데 이런 것을 붙여넣기 해가지고 포토샵 이른바 어떤 그런 그 조작을 해서 만약에 들킨다면 네. 북한 앞으로 핵 관계되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도 붙여넣기를 할 수가 없고 네. 또 제가 사진을 면밀히 분석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붙여넣기한 흔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당국 역시도 이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좀 개발이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생각만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올 초에 지상에서 사출 실험을 했고, 그렇죠. 작년 연말에 지상에서 사출 실험했고, 또 올 초에 해상에서 이 잠수함이 아닌 어떤 그 플로팅 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또 사출 실험을 해상 사출 실험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당연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국내 정치가 다른 방향에서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들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다 그것을 추적하고 있었죠. 예. 따라서 예정된 것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좀 의외인 것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언론인 또는 어떤 분들에 의하면 한 5, 6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처음부터 2,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SLBM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것을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일단 잠수함은 지금 여기 잠수함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비행기처럼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통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를테면 물속에 들어가서 팔을 딱 붙이고 가만히 잠수해 보십시오. 물길에 의해서 제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 커다란 쇳덩이가 또 어제 쏜 미사일이 한 9m 정도 되는 미사일인데 그런 미사일이 여기서 뿜어져 나오면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잠수함이 뒤집어질 수 있겠죠. 그것을 쏴도 잠수함의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고 물속에서 안전하게 그대로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이제 미사일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사일은 쏘면 꼬리에서 불이 확 나와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물속에서 만약에 불이 확 나면 그 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죠. 또 연기가 확 나면 잠수함 내부에 연기가 꽉 차면 그걸 뿜어내야 되는데 물속에서는 잠수함에서 뿜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물속에서는 그 연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속에서는 사출이라고 하는 그래서 잠수함의 탄도미사일을 튜브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스르르 뿜어냅니다. 공기방울을 이 압력으로 밀어가지고 뿜어냅니다. 그러면 이게 압력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 그 잠수함은 한 수중 한 20m에서 발사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수중 한 20m에서 20m 가량을 다시 물 위로 뿜어서 옵니다. 그것이 미사일이 물 밖으로 나가지고 그 속도에 의해서 물 밖으로 뛰쳐 올라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뛰쳐 올라나가는과 동시에 불이 붙지 않으면, 즉 추진력이 생기지 않으면 다시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물 밖으로 뛰쳐나온과 동시에 점화가 되어서
탄력을 붙여서 하늘로 솟구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콜드 런칭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특히나 탄도미사일 같이 아주 크고 무거운 것을 콜드 런칭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 전 세계 한 5개국. 바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즉 핵 보유국 야. 뿐이고 예. 또 뭐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도 핵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도는 스스로 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지금 수입을 하고 있고 파키스탄 아예 계획도 없고 이스라엘은 잠수함이 워낙 작아가지고 탄도미사일 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만약에 실제 개발에 성공하고 전력 배치하면 6번째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미사일 강국이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북한이. 강국이죠. 이미 강국이죠. 예. 네, 그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미 북한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파키스탄에 수출해서 파키스탄의 핵미사일을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했고 네. 또 그것을 이란에도 수출하고 있고 시리아에 수출하고 있고 한 그런 미사일 수출국이기 때문에 미사일 강국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바로 뒤편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또 웃는 모습까지 이제 화면에 나왔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웃는 모습은 네. 계획대로 됐구나 하는 그런 기쁨임과 동시에 또 어떤 그 자기네들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연출된 모습일 수가 있고 저는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게 예. 자, 사진 찍는 사진사가 김정은의 모습과 그리고 탄도미사일이 솟구쳐 나오는 그 위치와 네. 이 모든 것들을 또 탄도미사일에 희한하게도 북극성이라는 글자가 사진에 보이게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모습이 북극성이라는 모습이 지금 그 화면에 사진에 잡히게끔 각도를 잡아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정밀화되어 있고 연습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사진까지 다 구도를 잡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김정은을 불러서 발사 테스트를 할 때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사일을 쐈는데 예. 미사일이 안 나와요. 또 나오자마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콜드 런칭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나오자마자 솟구쳐 오르자마자 불이 안 붙고 다시 물속으로 다시 꼬르륵 들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총살이겠죠. 그러면은 완벽하게 자신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김정은을 불러서 저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 사진을 찍고 공개를 했다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기술 완성도가 완벽하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과연 여기에 대한 대비 태세가 갖춰져 있느냐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건 어떨까요? 거의 없습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그 조간 신문에 보면 우리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한국의 그 북한 핵에 대한 대응 전략이 킬체인 아니겠습니까? 네. 킬체인은 북한의 핵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탐지하고 뭐 글로벌 호크나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전에 탐지하고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겠구나 마음먹으면은 판단이 서면 네. 우리의 탄도미사일을 쏘아서 그걸 파괴시켜 버리는 게 킬체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가 살아남아가지고 우리에게 미사일 공격을 하면 그것을 또 다시 요격해야죠. 그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즉 KAMD입니다. 킬체인과 KAMD가 다 무력화됐다라는 그런 헤드라인 기사가 각 신문, 조간신문 다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그랬더니 이제 오늘 오전에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자들 대상으로 우리 자산으로 일부 할 수 있다라고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국방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봐요. 네. 사실을 사실대로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좀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들고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이 정도는 희생을 해야 되고 이 정도는 양해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국민만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순간만 국민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사실은 할 수 없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를테면 일부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패트리어트 3, 팩3 미사일 예. 지금 업그레이드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팩3 미사일은 전방 60도만 날아갑니다. 북쪽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린 파인 레이더라고 탄도미사일 추적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것도 북쪽만 보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우리가 보던 레이더처럼 뱅글뱅글 360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북쪽에 갖다 놓으면 북쪽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돌리는데 수시간이 걸려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북한이 며칠 전처럼 심포 앞바다에서 미사일을 잠수함을 가지고 나서 바로 심포 앞바다에서 쏘면 탐지할 수 있죠. 왜? 레이더에 걸리니까 북쪽이니까. 보이니까. 또 거기서 한국 쪽으로 날아오면 우리가 여객할 수 있죠. 또 북쪽에서 날아오니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잠수함을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잠수함 타고 울릉도 옆에서
제주도 남쪽에서 또는 뭐 가거도 서쪽에서 대마도 남쪽에서 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볼 수 있는 360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 그리고 동쪽, 서쪽, 남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것을 여격할 수 있는 360도 여격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획에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참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20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내용입니다. 1994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그 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북한이 수입을 했어요. 그게 이 잠수함 이 수직 발사기가 네. 2개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역설계를 해서 만들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 그러면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그 북한의 그런 전략을 저 같은 일반 시민도 알고 있는데 왜 국방부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국방부가 언젠가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전력을 북한과 같이 만들어 나갔어야 되는데 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적인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갖춰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뭐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조 체제가 좀 더 돈독해져야 되느냐라는 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돈독해져야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네. 이명박 정부 때 그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취소했죠. 그리고 지금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일본 또 미국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강점이 다 달라요. 예. 우리는 휴민트가 제일 강하죠. 뭐 그건 주제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일단 언어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일본은 감청 기술이 제일 뛰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은 보는 영상 기술이 제일 뛰어납니다. 네.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공유해서 북한의 핵에 대비를 해야죠. 또 북한이 이를테면 심포에 있는 심포 앞바다에 있는 마양도 잠수함 기지에서 잠수함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는 우리 한국 잠수함이나 미국 잠수함이 마양도 기지 앞에 매복해 있다가 잠수함이 나오면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다가 뭐 어딘가에서 갑자기 미사일 장착을 하고 미사일이 이 발사관을 개방을 하는 소리가 들리면 먼저 격침시켜버려야 됩니다. 그게 제일 확실하죠. 그게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서로 간에 했던 전략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이 동해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데 네. 또는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는 어떠냐? 이게 태평양으로 나왔을 때 미국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겠죠. 예. 그러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은 대한해협, 스시마 해협, 그리고 스가루 해협 이렇게 몇 개의 해협으로 동해는 딱 막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감시를 하면은 미국은 또 자기네들의 안보는 또 해결이 되겠죠. 이런 것들 서로 간에 이제는 도울 필요성이 있다. 다만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역사적 정통성,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통일했다. 이러면 이거는 역사적 정통성을 뭐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 지원 협정 같이 지금 체결하려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전쟁하는데 일본의 군수 지원 안 받아도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우리가 전쟁 억제하고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이 정보보호협정은 핵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최근 러시아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물론 거절은 됐는데 계속해서 요구한 이유는 있겠죠. 핵 보유국 지위가 되면 네. 이게 가불이 바뀝니다. 그냥 뭐 핵 보유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뭐 핵 보유 인정해주지 뭐. 네. 라고 하면 아주 편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를테면 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정 MTCR 또는 그 여러 가지 핵 물질을 갖다가 통제하는 IAEA 또는 NPT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조약들, 레짐들, 국제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또 PSI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국제 기구들이고 국제 조약들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MTCR이나 NPT, IAEA의 사찰을 받고 감시를 받고 통제를 받죠. 그러나 핵 보유국 지위가 되면은 통제 국가가 됩니다. 그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나라는 어떤 권능을 가지게 되느냐? 자기네들은 미사일 발사 실험 아무리 하고 핵 실험 아무리 해도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요. 핵 능력을 급속도로 강화시켜 나갈 수 있죠. 아무도 터치하지 않으니까. 왜?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으니까 하면 안 되고 북한은 자격이 생기면 이를테면 영변 원자로, 오메가와트 원자로를 돌리다 하더라도 네.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요. 왜? 핵 보유국이니까.
그래서 그런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과 예. 알고 있지만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네.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되죠. 예.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정무특보가 이제 가서 북한, 러시아에 방문을 했습니다. 김영남을 만나서 뭐 몇 번의 조율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대화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처음에는 한 40여 분간 뭐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저는 사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네. 징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단독적으로 자리를 가진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한 5분씩 뭐 몇 분씩 이렇게 짬짬이 만나서 한 4-5번 만났기 때문에 예. 그거 다 합하면 한 40분 된다. 이런 거인 것으로 지금 거의 판명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일 기자회견 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자, 그러면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국가 원수입니다. 국가 원수고 윤상현 의원은 그냥 의원이죠. 대통령 특사일 뿐이고 의전 서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큰 국제 행사를 하는데 의전 체계가 다 엄연히 있는데 국가 원수급과 그냥 특사급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뭔가 이렇게 동선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스치듯이 만나고 줄 서 있다가 잠시 접근해서 만나고 이 정도의 어떤 그 남북 관계 개선을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그런 심도 깊은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최초의 한 40여 분간의 단독 회담 정도였다면 정말 이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예. 그렇게 스치듯이 만나서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 얘기 그대로라면 대화에 대한 이제 국면 전환용 카드는 별로 없었고 어떻게 보면 미사일 발사로서 위협은 좀 높아지고 네. 그럼 남북 관계가 좀 더 경색되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까? 자, 이제 내년도 총선이 있고 내후년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는 정상회담,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정상회담으로 나아가는 이런 로드맵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조선 정부가 지금 몸이 달았구나. 이때 느닷없이 지금 함경도에서 미사일 실컷 미사일 3발 쏘고 네. KN-51이죠. 그리고 서해에서는 전통문 우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보내가지고 자신 있으면 한번 붙자. 이런 전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해 지역 해안포를 지금 포를 꺼내서 개방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우리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급속도로 접근하고 있고 몸이 달아 있는 것 같으니 이때 NLL을 무력화하는 시도. 자, 우리 고속정들이 우리 군함들이 NLL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냥 우리 그 꽃게잡이하는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NLL 남쪽에서 계속 작전하는데 그 NLL은 우리의 영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 영해에서 작전하는 것을 자기들 영해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러면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뭔가 지금 군사적 충돌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군에다 준다면 NLL에서 우리가 작전하는 군함들이 뒤로 물리겠죠. 네. 그러면 NLL이 뒤로 물러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때 그것을 노리는 NLL을 무력화시키고 NLL을 남쪽으로 후퇴시키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전통문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분간 저는 그 북한이 사실은 좀 크게 급할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당분간은 경색적인 국면을 계속하면서 물밑에서는 저희 희망입니다만은 물밑에서는 그래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는 작업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